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 도시설계연구단장 조영진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건축물관리법과 관계된 내용이고요. 제목은 건축물관리법 제2회와 FM 산업의 발전 방향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은 2019년 4월 30일에 제정되었고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행된 지 1년 5개월 정도 되었고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재고를 약 640만 동, 이게 한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이 중 한 1.5%만이 건축법에 따른 유지관리 점검이나 시특법에 따른 이제 안전관리 대상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오래된 노후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신축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은 지속적으로 이제 강화가 되어서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은 어느 정도 성능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관련해 가지고는 보강 방안 마련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밑에 보시는 그림들은 최근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화재들 사례고요. 밀양 세종병원이라든지 종로 고시원, 인천 산후조리원, 광주 클럽 북계 같은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해체되거나 철거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공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물의 해체나 철거 공사 관련해 가지고 일반 중대재해는 한 건당 1.16명 정도 재해자가 발생을 하는데, 반면에 건축물의 해체, 철거,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는 1.76명으로 다소 이제 재해가 높게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이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인 건축물의 해체 및 철거 공사는 10층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사실 밑에 표에 보시면 대다수의 해체 및 철거 공사의 사고는 10층 미만의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목적은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라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은 총 7개장 5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규율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보시면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건축물 관리 계획, 건축물 관리 점검, 건축물 관리 기반 구축,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총 6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 체계 구축입니다. 법 제7조에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건축물 생애이력과 관련된 건축물 관리 정보에서부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포함해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해당 결과는 지금 현재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https://blcm.go.kr 웹사이트에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 계획 수립 관련한 조항입니다. 법 제11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죠. 는 건축주가 사용 승인 신청할 때 건축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조치입니다. 건축물의 현황,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상황,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건축물 장기 수선 계획에 관한 사항, 화재 및 피난 안전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구조 안전 및 내직 능력에 관한 사항,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자에 관한 사항 등이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 점검입니다. 기존 건축법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이 있었는데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그리고 안전진단으로 세분화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점검은 지자체장이 점검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점검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해당 지자체장에게 30일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 결과가 결함이 없거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생애 이력 정보 체계에 해당 점검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거쳐서 관리자가 지자체장에게 조치 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내용을 생애 이력 정보 체계에 입력하는 것으로 종결되게 되어 있고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나 지자체장이 사용 제한, 사용 금지, 해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정기점검은 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5년 이에 실시한 점검을 시작한 그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과 집합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요. 다중이용 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도 정기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공작물도 역시 점검 대상이 됩니다. 점검 대상은 위와 같이 되어 있고요. 점검 항목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지, 높이, 형태, 구조, 안전 등 준공 당시의 건축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보고 있고요. 건축물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수의 항목이 있고요. 점검 매뉴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점검 절차는 관리자가 건축물 관리 점검 기관에 점검을 의뢰를 하고 점검 기관이 지침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선정 현황을 지금 보시면 지금 2021년 8월 20일 기준으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약 36,797동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선정 대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잠정적으로는 한 59,000동 정도가 점검 대상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도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보시면 공동주택이 12,341동으로 가장 많고요. 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의 순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이고요. 긴급점검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요구에 따라서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 항목의 경우엔 구조안전, 화재안전에 적합한지 여부와 그 밖에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리자는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점검기관이 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입니다. 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은 지자체장이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가 점검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점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 법에서는 대상을 기본적으로 사용 승인 이후에 30년이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로 하고 있고요. 시행령에는 보다 다양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진단입니다.
법제 16조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타 앞서서 설명드린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점검 결과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으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붕괴 전도 등의 위험, 재난 안전 예방을 위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법 제18조에서는 건축물 관리 점검 기관의 지정에 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관리 점검을 할 수 있는 점검 기관은 건축사 사무소,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법에서는 정하고 있고요. 건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령에 추가적으로 점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점검자의 자격 같은 경우에는 정기, 긴급, 소규모 점검 같은 경우에는 특급 건설 기술이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안전진단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 있는 건축사와 건축 직무 분야의 특급 건설 기술인이 책임 점검자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점검 기관 지금까지 현황을 보시면 2021년 8월 20일 기준으로 점검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약 1,496곳이고요. 정기점검과 안전진단이 가능한 업체가 286개, 안전진단만 가능한 업체가 34개, 정기점검만 가능한 업체가 1,176개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법 제21조의 사용 제한입니다. 건축물의 관리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제한, 사용 금지, 해체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축물 관리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지자체장 역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축물의 사용 제한, 사용 금지, 해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법 제22조의 점검 결과 이행입니다. 관리자는 건축물 관리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 중대한 결함 사항에 대해서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리자가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점검 결과 평가 등 관련한 사항들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점검기관이 작성한 건축물 관리 점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표본조사를 하기 위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고요. 점검기관이 점검에 대해서 여러가지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지침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물 관리 기술자의 육성과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고요.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 사업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와 37조에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 제39조에 따른 건축물 관리 지원센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건축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법의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건축공간연구원을 비롯하여 4곳의
공공기관이 건축물 관리 지원센터로서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법 제40조의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를 수립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직 설치 사례는 없는데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법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 등입니다.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자체장은 필요한 때에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 제50조의 권한의 위임과 위탁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생애 이력 정보 체계나 건축물 관리 점검 실시에 대한 교육,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입니다. 보강 대상 건축물은 법 제27조에 규율하고 있고요. 화재 취약 요인을 가지고 있는 피난 약자 및 다중이 이용하는 3층 이상 건축물이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재 안전 성능 보강에 관해서는 법 제28조에 규율하고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 조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성능 보강에 필요한 사업비의 상당액을 보조해주는 조치로 대상 건축물이나 관심 있는 사업자들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 대상은 앞서 설명드린 법 제27조에 따른 보강 대상 건축물이고요. 총 사업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의 경우 동당 약 4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가 지자체 자부담 1대1대1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융자 및 조세 감면이 법 제29조에 해당되어 있고요. 주택 중에서 화재 취약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으로 금리 1.2% 운영 거치 10년 상환으로 사업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입니다. 건축물의 해체 공사의 허가 및 신고 방법은 법 제30조에 되어 있고요. 일부 해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주요 구조구에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계층 이하인 건축물, 그 다음에 해체는 건축법 제14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관리지역 등의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는 신고입니다. 근데 해체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건축물의 해체는 해체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해체 공사의 허가 절차는 법 제30조에서 제34조까지 수록되어 있는데요. 관리자는 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관리자가 작성한 해체 계획서는 건축사 사무소, 기술사 사무소,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의 검토자에게 검토를 받은 후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해체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해체 계획서는 당연히 첨부가 돼야 되겠죠. 허가권자는 관리자에게 신청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면 해체 허가서를 발급을 해주고요. 발급된 해체 허가서를 기준으로 해체 공사 감리자 또한 허가권자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관리자는 이제 해체 공사를 착공 신고하고 이거를 시행을 한 다음에 관리자가 해체 감리 완료 보고서를 감리자를 통해서 받으면 관리자가
다시 허가권자에게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고, 허가권자는 관리자에게 완료 여부 확인 및 완료 신고 필증을 발급해주는 단계를 거칩니다. 해체공사의 허가 절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단계에서 좀 조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해체공사의 신고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허가 절차보다는 좀 간략하긴 한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해체공사 신고 대상 건축물 중 지상층이 4계층 이상이거나 높이 12m 이상인 건축물 죄송합니다. 허가권자가 해체 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감리자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여러가지 해체 감리 완료 보고서 등을 제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이 더 있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신고에 따른 건축물은 해체계획서 작성을 하고, 해체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해체 착공 신고 및 시행을 하고, 해체공사 완료 여부 확인 및 완료 신고 필증으로 신고 필증을 발급하는 절차로 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30조에서는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에 대해서 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체계획서 작성 대상은 모든 건축물의 해체 공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은 해체공사 허가 대상 건축물은 모두 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10톤 이상 장비를 탑재하거나 폭파에 의해서 해체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체공사 계획서, 해체 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체공사의 감리 법 제31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해체공사의 감리 역시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공사의 감리자의 교체에 관해서 법 제31조의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가지 일반적인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에 관해서도 제32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해당 내용 역시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의 개정 연역입니다. 두 차례 모두 해체 관련한 내용이 개정이 되었고요. 2020년 4월, 2021년 7월 모두 강화되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6월에 광주 동구 재개발 지역 내 발생한 해체 공사의 경우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여러가지 해체 허가서 작성, 감리원의 업무 등을 제대로 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는데, 사고가 해당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여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관리 산업의 발전 방향입니다. 먼저 FM 산업 실태 보시겠습니다. 사실 FM 산업 관련해서 사업 실태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사업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전국 사업체 총조사 같은 통계청 통계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업태를 보시면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고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은 종사자 약 13만 명, 건축물 일반 청소업은 9만 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은 약 7만 명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M 산업의 발전 방향입니다. 사실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목적을 보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고 안전하게 해체하고 건축물을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건축물관리법에는 건축물 관리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없습니다.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 산업과 인력에 대한 기준과 절차 마련도 필요하고, 최근에 여러 이슈인 탄소 중립,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장수명화가 필요하고, 건축물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가 필요한데도 말이죠. 사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학계와 산업계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증거 기반의 정량적 데이터 수집 및 제시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건축물 관리가 잘 된 건축물이 오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 가치도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사실 이를 수치로 바꿔서 제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즉 FM 산업이 건축물 안전과 건축물의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바를 수치 기반의 정량적 데이터로 제시하고, FM 산업이 또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관련 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M 산업이 잘 되어 있는 해외 사례 등 이러한 선진 사례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이 부분을 또 정책 위반자에게 제시할 필요도 있겠죠. 사실 우리나라 FM 산업이 보다 또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수적일 텐데요. 이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큰 틀의 관계 법령이 시행이 된 만큼 이를 토대로 관련 합계와 그 다음에 업계가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